만들어진 책으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역량적 지혜의 정수를 담고 있다. 노는 저자 노담의 성이고 자는 학자나 그 저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노자란 노 선생의 학설을 정리한 책이라는 뜻이다. 전문 약 5,400자이며 보통 81장으로 나누고 제1장, 제37장을 상편, 제38장, 제81장을 하편이라 한다. 그 상편을 보통 도경이라고 하고요. 노자 도덕경은 요 기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도덕경 시작이고 이걸 앞부분 도경이라고 하고 38장서부터는 이제 상덕 부덕이라고 시작해서 덕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자 도덕경의 진위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73년도에 마왕태에서 이제 비단에 쓰여진 백서노자가 발굴이 되고 그다음에 93년도에는 죽간 초나라 무덤에서 죽간본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현행본 노자 도덕경이 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도덕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백서본 그 노자나 한비자에서 노자 도덕경을 인용한 순서를 보면 덕경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덕도경이라고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자가 어느 때 사람이냐도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공자보다는 이른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설명은 이따가 시간 날 때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예. 인트로 읽으세요. 도가 노담은 춘추시대 말기의 현자로 공자에게 가르침을 준 적이 있다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그의 성은 이름은 자는 담이라고 한다. 초나라 출신으로 주나라 왕실에 소속되었으나 주나라의 덕이 쇠약해지자 한복관을 떠나 행방을 감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실존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문헌 자료가 없어 우화적 존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며 설령 그의 존재를 긍정한다 해도 노자라는 책의 저자가 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노자는 노자서 또는 노자 도덕경이라고도 부른다. 그 용법이나 문자들을 보고는 전국시대 이후의 작품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상적으로는 전국시대의 양주, 송견, 윤문, 전병, 신도, 장주와 같이 훗날 도가로 분류되는 학파의 설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아 주로 도가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집약하고 체계화해 노담이라는 이름에 가탁한 것으로 보인다. 도를 체현한 성인만이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정치론은 이윽고 법과의 설과 결탁해 군주 독재 체제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원리를 설파한 군사론은 손자의 병법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날 통용되는 노자는 후한 시대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하상공 주석본과 위나라 왕필의 주석본이다. 1973년에 마왕태에서 발굴된 노자 고사본 이 종류는 전한 초기나 그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현존하는 텍스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 내용은 위 두 가지 주석본과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상편과 하편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현대 중국에서는 노자가 달성한 변증법적 인식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사상 전반은 귀족 계급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 비판해 왔으나 비일임 비공 운동 이후로는 그 사상의 병가적 또는 법가적인 측면을 평가하게 되었다. 예. 그 책이 몇 년도에 출간된 거야? 9편이요? 2004년에요. 그런데 어째 이 주간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 이 책은 백서본까지만 토대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백서본은 현행본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순서만 바꾼데 주간본은 세 가지 판본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 이 책의 저자는 노자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다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논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전이 완벽하게 그 개인의 저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후대에 일부 증보됐다고 하더라도 이 주간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노자라는 책이 적어도 전국 시대에는 존재했었다라는 게 논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의심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건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나오는 이제 법가와 결탁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냐면 한비 전국 시대 말에 한비 자는 책에 이 노자 도덕경을 원용해서 법가의 그 우민 정치를 이론화하는데 노자가 이용이 돼요. 그거 가지고 이따가 이제 예문이 나오겠지만, 한비자에 두 편이 들어가 있어요. 노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법가적으로 해석하는 편이, 그 두 편이 해로편하고 노자를 해석한다 그런 얘기예요. 노자를 깨우친다라는 유로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자의 성이 이냐 아니냐, 노가 성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도 그 현대학자들에 의해서 고대의 발음이 상통한다라는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주석분은 이제 하상공 주석분하고 왕필의 주석분이 가장 유명한데, 원래 시기적으로 보면 이 하상공 주석분은 후한이라고 여기 돼 있지만 요즘 학자들은 한초에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진 않아요. 하상공이라는 사람이 특정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에 사는 어떤 지식인, 그러니까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도가류에 관련된 열자도 그렇고 그 생물연대나 그 활동 이런 것들이 거의 드러나 있질 않아요. 아까도 이 한국관 얘기가 나왔었지만 일설에 의하면 그 적반을 피해서 노자가 응거하러 갈 때 문지기가 부탁했다는 거죠. 그 현자께서 그 은둔을 하면 그 지식이 묻힐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말씀 남겨주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일필위에서 남긴 게 노자 도덕경 5,000글자다. 이런 설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본문 읽죠. 이거 혼자 읽으려면 지금 힘들겠다. 예.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 노자는 유약겸양 부쟁의 덕을 설파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굴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필승의 방책이다. 버드나무 가지가 눈사태에도 부러지지 않듯 노자는 유연함을 생명의 상징으로 보았다. 그리고 유연함의 극치를 추구하여 자연스러운 흐름과 모든 고정된 형태를 부정하는 경지에 이른다.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고 센 것을 꺾는데 물보다 더 뛰어난 것 또한 없다. 이는 물이 철저하게 약하기 때문이다. 예, 78장부터 소개를 하는데 이 유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드럽고 약한 거,
이거를 노자가 가장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순자는 딱 한마디만 해요. 노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순자가 노자에 대해서 언급한 딱 한마디예요. 순자는 공자를 제외한 모든 제자백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노자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만 딱 하고 다른 언급이 일체 없어요. 근데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요거는 굴자는 이 굴자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믿을 신자는 고전에서는 늘 표신자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굴신의 문제에 있어서 노자는 이 순자의 이 명제는 무슨 뜻이냐면 노자는 굽힘만을 보고 펼침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노자는 이 굽힘이라든가 유약함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예. 그리고 그 상징물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물이죠. 물과 어린아이, 부드러움. 예. 이걸 원문으로 한번 보죠. 78장 우리 그 번역파에 나온 얘기인데 천하에서 이 비교격이에요. 물보다 유약한 것이 없다. 그런데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으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물을 대체할 만한 그 굳고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노자가 아주 주장하잖아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는데 천하 막부지. 천하 사람들은 모르지는 않지만 천하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행할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따라서 성인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라의 이게 허물구자죠. 나라의 티끌을 받는 것을 일러서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고 나라에 상서롭지 못한 것을 받는 것을 일러서 천하의 왕이라고 하니 이 정원이 약반 사자성어 알아두세요. 정확한 말은 반대되는 듯하다 그런 얘기예요. 진정으로 옳은 말은 틀린 것처럼 보인다. 이게 노자의 말투 중에 하나고 노자가 가장 강조하는 글자 가운데 하나가 약자예요. 약, 같을 약. 그러니까 뭐뭐 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단정을 싫어하는 거죠. 노자는. 우리가 말할 때도 뭐뭐라고 볼 수 있다. 뭐뭐이다라고 안 하잖아. 논문 쓸 때도. 뭐뭐인 듯하다. 뭐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 왜냐하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그 오히려 부정확성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노자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우위에 서서 군주가 되거나 제왕이 되려면 오히려 밑에 처하려는 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예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은 늘 밑으로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 부드럽기 때문에 무엇과 부딪혀도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감싸거나 피해서 가거나 늘 밑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오늘날 처세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물처럼 너 나를 물로 보냐 그러잖아. 예? 아니 이게 노자의 말대로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날과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아무래도 오늘날은 좀 부국강병이 시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노자의 의도는 알 수 있는 점은 있어요. 너무
강함만을 추구한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때로는 부드러움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홍수 같은 거 보세요.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화해서 물이 모든 걸 이긴다.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태어날 때는 아주 연약하잖아요. 싹들. 그러지만 이게 나중에 커서 메말라 죽을 때는 딱딱하고 부스러져 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어린아이들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고, 그렇지만 죽을 때는 굳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언제나 이긴다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이거는 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노자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직의 주인, 군주가 되려고 그러면 나라의 오물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어떻게 사직의 주인이 되냐. 그 다음에 나라에 상서로운 거, 다 백성들이나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 책임이다. 이런 리더십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예, 트럼프가 지금 인정 안 하고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면 참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의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조차도 일본 언론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던데, 미국의 역사 보면 예전에 엘고어도 결국 법정까지 안 가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읽어보세요. 43장. 천하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물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쇠와 돌을 마음대로 뿌린다. 형태가 없는 것은 도저히 파고들 틈도 없는 그 어떤 곳이라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책이 너무 의역에다가 얼렁뚱땅 번역한 게 많아요. 이것도 직역을 해보세요.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치빙, 그러니까 멋대로 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 뭐를 천하에서 가장 견고한 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요건 직역을 해야 돼요. 무라고 하면 틈이 없는 데에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무유라고 해도 좋고요. 무유는 이 도가에서 무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이것으로서, 그러니까 노자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부드러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처세라든가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장자와 노자의 차이입니다. 장자는 현실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노자는 현실 정치의 어떤 부조리한 측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안다. 뭐를 알아요? 무의가 유익하고, 무의가 유익함을 아니, 불언지교, 말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로움을 천하 사람들은 거의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언어를 넘어선 가르침, 불교의 그 이심전심하고 통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 이로움을 천하 사람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의 정치, 그 다음에 말로 하지 않는 불언의 가르침, 그 다음에 무의가 이익이 된다라는 걸 천하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노자는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물의 비유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형태가 없는 것을 무라 한다. 이 무의 움직임을 무위라 한다. 노자의 승부사로서의 진면목은 무위로 이기는 것을 가장 높이 산다는 데 있다. 훌륭한 무사는 힘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며 잘 이기는 사람은 함부로 다투지 않고 남을 잘 부리는 사람은 늘 남에게 겸손하다. 네. 이 노자에서 이제 더 넓게 말하면 도가에서 주로 쓰는 개념이 무의인데 육아에서도 무의라는 말을 써요. 예. 그러나 노자장자가 얘기하는 무의의 의미하고 다르죠. 무의의 반대말은 유의죠. 예. 무의는 그냥 지극하면 뭐예요?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방임의 뜻이 되고 유의는 뭐예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유의는 여기에서는 좋은 의미를 쓸 때가 많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유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도가에서는 이 의미를 그렇게 쓰질 않아요. 이 유의를 자귀라고도 연결시켜 쓰는데 자귀라는 말로도 쓰고 인유라는 말로 쓰고 다 같은 뜻이에요. 예. 요 두 글자를 줄이면 뭐가 돼요? 오늘날 뜻으로는 거짓의자가 되지만 노자에서 쓰는 위자, 고전에서 쓰는 위자의 본래 뜻은 인위라는 뜻이에요. 예. 일부러, 자의적으로, 어떤 때는 억지로라는 의미까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무의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자연과 무의가 늘 도가에서 연동되는 거예요. 일부러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예.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선의사자 불무.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병사는 그런 의미죠. 자연스럽게 여기 사자는 그 병사의 사자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무력이라는 게 나오니까. 훌륭한 병사는 무력을 쓰지 않으며 무력을 내세우지 않으며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으며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잘 남을 쓰는 사람은 그 아래에 있으니 이것을 일러서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자의 이런 발언들은 역설적으로 보면 돼요. 너무 이거 노자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순자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수순자의 처세와는 정반대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러 남의 힘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 또 이를 일러 천고의 표준을 짝한다고 한다. 아주 오래된 옛날의 표준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뭐 주변에 이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 외모로 보면 전혀 싸움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막상 싸움을 하면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근육질 남자보다는 그 왜 조폭 두목들 봐. 근육질 없어. 진짜 특화된 싸움쟁이들은 근육처럼 막 우람하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싸울 때 먼저 화내는 사람 치고 이기기가 어렵지. 물론 뭐 말싸움하고 다르겠지만. 용인, 남을 잘 이용하는 사람. 우리가 유비 삼국지를 보더라도 진정으로 자기 사람 만들려면 낮추는 게 필요하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 예.
연애할 때 남자가 뻣뻣하면 여자가 좋아하질 않잖아. 그러지 않나?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요즘에 와서 가능한 얘기죠. 예. 이제 그다음에 능동적인 것보다 수동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 가르침을 지키면 나아가도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주먹을 휘둘러도 휘두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며 적을 쳐도 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무기를 들어도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 용병, 그러니까 용병하는데 병사를 쓰는데 말이 있으니 전해오는 말이 있다는 거죠. 나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객이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 주화객은 전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군을 주라고 그러고 객을 적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나는 감히 주인이 되지 못하고 객이 된다. 먼저 내가 성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역시 소극적인 처세죠. 실제로 보면은 전쟁에서는 선공이 중요할 때도 있고, 어린아이들 싸움에는 먼저 주먹으로 코피를 내게 하는 게 이기는 건데, 역시 노자는 좀 다른 그런 안목에 서는 얘기죠. 감히, 그러니까 한마디도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두 배로 물러난다. 한 자를 나는 물러난다는 거. 조금 더 전진하지 않고 훨씬 더 물러난다. 이것을 일러 나아가지 않음을 행한다고 한다. 여기 그 불온지교도 아까 나왔지만 나아가긴 하는데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일부러. 그러니까 팔뚝이 없는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무기가 없는 것을 쥐며 화는 적을 경시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막대어 경저. 전쟁에서 뭐 우리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도 나왔었지만은 경적 기상 오보라. 적을 경시하면 거의 기자예요. 거의 나의 보배로움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항병상가, 무기를 견주면서 서로 가할 때는 애자승이라. 오히려 근심하는 쪽이 승리한다. 먼저 나서는 쪽이 반드시 손해를 본다. 손자병법에서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인 측면이 있지만 노자의 말을 그대로 다 쓴 건 아니죠. 적군과 아군의 그 상황을 간파해서 그 취사 선택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런 식의 논리라고 그러면 오늘날의 전략 전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 대목이요. 노자는 이처럼 물을 활용한 승리야말로 병법의 궁극으로 쳤다. 승부란 무조건 이긴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투쟁을 피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상대에게 패배의 굴욕감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하여 상대도 모르게 승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움츠리게 하고 싶으면 먼저 펴게 해주고 약하게 만들고 싶으면 먼저 강하게 해주며 멸망시키고 싶으면 먼저 융성하게 해주고 빼앗고 싶으면 먼저 주어라. 이 말 많이들 인용하죠. 얻으려면 버려라. 안수현 선생님, 남자를 만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응? 자기가 생각하는 남자의 기준을 버리면 돼. 눈을 낮추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애매하게 친구도 아닌 것이, 결혼할 대상도 아닌 것을 주변에 많이 거느리고 있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죠.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실제로 있어요. 얻으려면 버려라. 자기의 선입관이나 잘못된 기준, 그런 걸로 말미암아 진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맨날 그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 스마트폰 끼고 살잖아, 막. 응?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하고 아예 그걸 안 보는 쪽이 승리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일희일비 하다가 오히려 더 손해. 뭐 남녀 관계에서 보면 뭐예요? 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고 핸드백도 사주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노자의 논리가 통할 수는 있어요. 예. 이게 직역을 한번 볼까요? 장차, 이게 쥐다,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장차 쥐고자 하면, 모으고자 하면, 직역할게요. 장차 모으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래 펼쳐주고 펴줘야 되고, 장차 상대를 약화시키고 싶으면 반드시 진실로 그를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면 언젠가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상대를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실로 그를 흥하게 해줘야 된다. 오늘날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부분적인 전술로는 역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난 체 하는 사람한테 그래 너 잘났다 해서 이렇게 자꾸 띄워줘서 더 오만방자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더 큰 실수가 유발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전은 되지만, 이거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 다음에 장차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실로 이 줄여자로 고치세요. 반드시 먼저 주어라. 이것을 일러 미명, 고요 단어라고 하면 돼요. 의미를 굳이 따지면 뭐예요? 은밀한 현명함? 은미하면, 그러니까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현명함? 역설적인 표현이죠. 현명하긴 한데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전략 전술, 미명.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화를 낼 것 같지도 않고 눈도 흐리멍덩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남들이 쉽게 비웃게 만드는 처세가 바로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처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그 노자의 결론이에요. 유약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니, 물고기가 연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물이 딱딱하다면 분명히 물고기는 딱딱한 거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굳센 남자가 내 품을 내 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뭐예요? 부드러움으로 감싸야지 맞짱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들은 그걸 잘 모를까? 경우에 따라 좀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맞짱을 떠가지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돼? 이게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정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 경우와 그 상황이 너무나 이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음미를 해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자는 어디에서 두는 거예요? 부드럽기 때문에 반동을 이용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반발해서 물 위에 튀어오르긴 해요. 생각적으로 보면 뭐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쉬고 거기서 미생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노자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물의 부드러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죠. 나라의 이로운, 그러니까 이기, 나라의 진짜 유리한 기물은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무기, 이거를 섣불리 보여주면 안 된다. 여자들이 왜 듀오나 이런 뭐 소개팅 주선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5가지 그 꼴불견이 있고 첫 만남에서 틀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과시래요. 예. 근데 그게 2-3번 만나면서 이 남자가 은근히 성격도 좋고 재산도 많은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첫 만남에서 그냥 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쩌고저쩌고 과시하는 데서 많이 정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첫 만남부터 너무 빈티를 내면 또 남자 입장에서 조급하니까 막 과시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여자들은 또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게 5번인가 10번까지 만남을 주선한다는데, 근데 그게 부조리 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알바를 시킨다면서. 그래서 뭐 운 좋으면 뭐 남자를 만나겠지만 애당초 여자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오빠랑 세언니도 그 업체를 통해서 만났는데요. 첫 만남에 둘이 그냥 서로 반해가지고 그날부터 3달 동안은 매일매일 만나더니 1년 안 돼서 바로 결혼했잖아요. 그 인연이 있긴 있나 봐.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것도 장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만나는 과정에 헤어졌다 다시 타협을 해서 만났다 하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주변에 보면 진짜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혼 안 한다고 결심했다가 3개월 딱 연애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부부들도 있어요. 예. 부럽죠. 예. 나는 5년 하여튼 이 노자의 결론은 이거예요. 유약함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 물고기가 연못 벗어나지 못한 게 마찬가지다. 그런 것처럼 나라에 예리하거나 아주 이로운 어떤 강력한 어떤 자기 무기가 있더라도 그거를 섣불리 남에게 과시해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 알고 봤더니 별거 없네 그러고 떠나는 경우 많잖아.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없는 것처럼, 약한 것처럼 처세할 때,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또 오히려 사람들을 잃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사람은 또 잃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만 더 하고 쉬죠. 늘어날 만큼 늘어났으면 줄어드는 것이 도리이다. 부드러움이 강함에 이기는 것은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 무위자연식 승리법은 약자들만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강자가 계속 강자이기 위해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마음가짐이었다. 큰 나라는 강의 하류와 같아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니 천하의 여자라 할 수 있다. 여자는 손을 뻗지 않고도 남자를 마음대로 부린다. 큰 나라가 스스로 겸양하면 작은 나라가 저절로 따르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겸양하면 큰 나라는 스스로 작은 나라를 받아들인다. 큰 나라는 모든 나라를 수용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기를 원하며 작은 나라도 큰 나라의 그늘 아래 있기를 바란다. 서로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큰 나라가 먼저 겸양해야 한다. 그것도 참 직역이 아니라 너무 의역을 했는데요. 이 원문 한번 보죠. 큰 나라는 아래로 흘러서 천하 사람들, 천하 국가와 사귀며 천하의 암컷이다. 그러니까 암컷은 이제 수동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서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류할 때도 먼저 나서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긴다. 정적인 상태로서
수컷을 이긴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그 수컷을 이긴다. 고요함으로써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국은 아래로서 그러니까 소국에게 아래로 굽히는 것이다. 여기 조건절이네요. 대국이 소국에게 굽히면 이 아래자 동사예요. 그러면 앞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고요함으로써 굽힌다. 따라서 대국은 대국이 소국에게 굽히면 소국을 취하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네. 여자가 남자를 얻는 방법은 뭐냐? 약한 척으로 해서 요새도 많이 써먹는 방법이죠. 술도 못 먹는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술 먹고 쓰는 방식. 요즘도 그런 수법 쓰나? 잘 안 씁니다. 쓰긴 쓰나 보죠. 소국이 대국에게 굽히면 대국을 취할 수 있다. 뭐 남녀관계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을 취하려면 굽히는 게 최고다. 아까 그 부드러움과 마찬가지죠. 남녀관계,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굽히면 안 될 것 같아. 따라서 굽힘으로써 취하고 뭐 이게 중복됐네. 대국은 이 불과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냥 부사로 해야 되나? 대국은 뭐 할 뿐이다라고 해보죠. 사람들을 병합해서 기르고자 해서는 안 되며, 소국은 겸조 입자를 대비시켰네. 소국은 들어가 남을 섬기고자 해서는, 그것도 이상하고. 우리 책 번역이 어떻게 돼 있죠? 뒤에부터 보죠. 무릇 두 나라는 각각 자기 바라는 바를 얻게 되니 큰 쪽은 마땅히 굽혀야 하는 것이다. 이 말투가 좀 이상하다. 큰 나라는 모든 나라를 수용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기를 원한다. 요거는 잠깐만요. 주석 좀 봐야 되겠다. 안 보던 문장이라. 61자. 이 추석에는 이렇게 됐네요. 큰 나라는 단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느리기만을 바라고, 거느리길 바라는데 불과하고, 이제 그런 의미죠. 작은 나라는 남을 섬기는데 참여하기만을 바란다. 여기도 약간의 이 추석이 매끄럽지는 않네요. 좀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 책 갖고 있나? 아니요. 여러 권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죠.